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IoT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버전의 웨비나가 있었지만, 또 이렇게 IoT로 만나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자, IoT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보통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그 주제가 시장에 이렇게 활성화되고 또 퍼져나가는데 거의 한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 첫 해에는 이런 것도 있네 라고 하면서 막 세미나도 하고 하다가 그 다음 해가 되면 표준 업체들 간에 이제 서로 이렇게 라인 작업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해 3년째 정도가 되면 실제 제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IoT 기술은 이제 그 3년이 훨씬 지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쓸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사례 이런 것들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간단한 사용 방법, 그리고 몇 가지의 케이스, 그리고 뒤에 이걸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혹은 또 다른 회사에서는 EOT 해서 Everything of Technology, 여러 가지 용어로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보면 IoT를 이제 다른 걸로 바꾼다기보다는 IoT라는 단어 앞에 뭔가를 하나 더 붙였어요. 자, 그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Intelligent IoT라는 얘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는 IoT가 제일 처음에는 그런 것만 해도 IoT라고 했어요. 온도 센서 달아놓고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계속 받아서 앱에서 그래프만 나와도 IoT다 라고 했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모니터링 시나리오죠. 그래서 그걸 텔레메트릭 서비스, 텔레메트릭 타입의 어떤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인텔리전트 IoT가 되면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좀 더 능동적이고 지능이 있게, 지능형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건가, 이런 얘기들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첫 번째 사례는 티센크루프라고 하는 엘리베이터 만드는 회사의 사례입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꽤 많이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회사고요. 엘리베이터라는 게 가면 갈수록 그 내부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문제라는 게 점점 건물이 더 커지다 보니까 설비나 장비도 함께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뭔가 하나 장애를 조치하고 처리하기까지에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요. 또 교체하는 부품의 사이즈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엘리베이터에 센서들을 착용하고 설치해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고장이 날 것을 미리 예측하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예방정비의 가장 기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조금 더 진도를 나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홀로렌즈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홀로렌즈를 이용을 해서 엘리베이터의 어떤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고장이 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갈 때 홀로렌즈를 같이 가지고 가죠. 그러면 보통 핸드폰, 태블릿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게 더 많은 정보들을 리얼타임으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옆에 벽에다가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가지고 있는 실데이터를 띄워놓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고 들어가서 바로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IoT가 충분한 정보들을 평소에 계속 수집하고 있고 그 수집된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수리할 때 얼마나 인터랙션하게 주요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가 하는 것들이 함께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장에 가서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이 엔지니어가 혼자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또 본사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연결해서 같이 작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스카이프 콜로 호출을 하고 있죠. 자, 이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방 정비를 하고 또 현장에 나갔을 때도 기존에 있던 실시간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같이 활용하는 것들이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IoT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보면 이미 많은 업체들이 들고 들어와서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뭐 이런 비슷한 용도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항공사 사례입니다.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게 미국 동부 쪽이에요. 미국 동부 쪽이고, 그리고 저기 유럽 쪽으로 가는 항공편의 그림을 시각화시킨 그런 자료입니다. 예, 아침에 해가 밝자마자 비행기들이 무슨 초파리떼가 꼬이듯이 한꺼번에 몰려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모여드는 이 항공기들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관제를 할 것인가 라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것 같지만 실상 비행기 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항공기들의 현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 앱이 있거든요. 그런 앱으로 우리나라 안에 있는 항공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항공기들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시켜서 가장 좋은 항로로 갈 것인가 라는 걸 봤을 때 일단은 바람의 영향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끼리의 어떤 거리도 충분히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갔다가 왔다가 할 때도 보면 그 비행기가 진입하는 고도들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관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항공기들의 위치, 그리고 항공기들의 어떤 음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성 통신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관리되는 정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항공기들의 어떤 그 항로를 최적화시켜서 바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도 역시 항공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례인데요. 이 세 번째 사례는 롤스로이스 사례입니다. 이 롤스로이스, 우리가 흔히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잘 알고 있잖아요. 뭐 보잉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에어버스사도 있고, 뭐 록히드 마틴도 있고. 근데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잘 모르시죠.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와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서로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엔진은 주로 GE에서 많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영국에는 롤스로이스사에서 항공기 엔진을 만듭니다. 우리는 캐딜락, 뭐 자동차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롤스로이스가 항공기 엔진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예, 수직 이착륙으로 유명한 해리어 전투기 있죠. 거기에서도 이 롤스로이스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어떤 방식으로 연소를 하고 어떻게 유지 보수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것들을 IoT 센서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예방 정비를 가능하게끔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식으로 비행을 해야 연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윈도우즈 10 앱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모니터링된 자료들은 그대로 활용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들을 리얼타임으로 수집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반영하고 하는데, 사실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 세 가지는 굉장히 큰 사례들입니다. 뭐 제가 지금 몇 분만에 이렇게 술렁술렁 설명을 하고 넘어갔지만, 실제로 그 안에 사용된 기술들을 보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디바이스에 다시 제어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시각화시키고 그걸 보여주는 여러 단계의 기술들이 함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 보면 제일 먼저 이 디바이스 그리고 센서 이런 것들 처리하는 방법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연결하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보여주고 다시 피드백을 받고, 이런 단계들이 하나씩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내부에 서버를 한 대 놔두고 한다, 사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IoT 분야에서 클라우드는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죠.
그래서 IoT 안에서는 이미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하고 어떻게 연결할 건지, 그리고 데이터를 연결하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래서 연결하고 처리하는 데는 뭐 IoT 허브, 이벤트 허브, 서비스 버스, 그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 서비스들, 그리고 분석하기 위한 뭐 머신러닝, 그다음에 스트림 분석, 그다음에 HD 인사이트. HD 인사이트가 하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화면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파워 BI 같은 서비스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웹 개발로 직접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여러 단계의 작업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그 큰 프로젝트라고 할 만큼 적지 않은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클라우드에서 구현을 하면 생각보다도 쉽고,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주어진 시간 안에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아마 생각할 수 있는 서비스는 거의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마음껏 쓰세요 라고 하면 되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 건가에 대해서 간단한 데모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추천해드리는 첫 번째 서비스는 바로 이 IoT 허브, 그리고 IoT 허브를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oT 허브는 말 그대로 IoT 장치들을 연결시키는 서비스입니다. IoT 허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디바이스하고 바로 연결되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디바이스가 있으면 디바이스에서 데이터가 바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IoT 허브가 데이터를 받아서 이걸 뭐 스토리지에 저장하든 아니면 뭐 스트림 어널리틱스를 이용해서 스트림 분석을 하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IoT 허브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사실이 이 안에 IoT 허브 안에도 이렇게 바로 저장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막 들어오면 IoT 허브가 모든 데이터를 다 자기가 안고 있어요. 그래서 안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여기다가 저장을 했다가 좀 더 뒷단,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요구하면 그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중간에 딱 허브 역할만 한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전달하다가 중간에 끊기거나 하면 데이터가 로스가 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IoT 허브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한 번 더 관리해 주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IoT 허브가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성이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보통 우리가 IoT 쪽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들이 있죠. 그게 뭐가 있냐면 뭐 MQTT, 뭐 AMQP, 아니면 또 그냥 HTTPS로 데이터를 쏘기도 하고요. 뭐 OPC 통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IoT 허브가 기본적으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옵션만 바꾸면 이런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라도 다 받아들여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IoT 허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장점이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 기능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들을 여기다 붙이고 허가되지 않은 디바이스들은 붙여봐야 붙지 않도록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만약에 뭐 디바이스가 뭐 아두이노급이다 혹은 뭐 더 작은 급이다라고 하면 좀 특이한 장비다라고 하면 여기 뭐 현장 게이트웨이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뭐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필드 게이트웨이 디바이스 같은 거 하나 중간에 놓고 걔가 또 통신에 적합한 형태의 프로토콜 뭐 AMQP나 MQTT나 HTTPS나 이런 걸로 변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oT 허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IoT 허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 IoT 허브에서 일단 축적된 자료들은 받아서 뒷단으로 넘기게 되게끔 돼 있고요. 뒷단으로 들어간 서비스들은 그걸 이용해서 뭐 웹에서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머신러닝 서비스하고 연결해서 실시간 분석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바로 IoT 허브를 만드는 애저 포탈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먼저 IoT 허브를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리소스 그룹의 이름을 제가 그냥 IoT라고 했고요. 다음에 방금 재팬 웨스트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이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리소스 그룹을 하나 생성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한꺼번에 뭐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쓰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묶을 수 있는 개념이 리소스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그룹을 IoT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지금 IoT 허브를 바로 추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IoT 허브를 선택하고 나면 여기에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름을 윙키 IoT 허브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 프라이싱 티어를 선택을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가격대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이름을 큰 걸 쓰면은 좋겠지만 적당하게 S1 스탠다드 정도로 놓고 사용량을 보면서 늘려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재팬 웨스트 지역에다가 생성. 일본도 동부가 있고 서부가 있는데 일단 서부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데이터 센터에 지금 디플로이먼트 서비스가 배포되고 있는 게 보이고 배포가 끝났죠. 자, 배포가 끝나고 나서 다시 제 리소스 그룹에 가보면 이렇게 윙키 IoT 허브라는 게 새로 생성된 게 보입니다. 자, 지금 IoT 허브만 생성되어 있고 디바이스를 지금 하나 또 안 붙였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메시지가 없어서 0으로 이렇게 나온 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IoT 허브를 만들어 봤는데요. IoT 허브를 만드는 과정이 정말 몇 분 안 걸렸어요. 그냥 이 IoT 허브를 띄워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디바이스를 연결만 시키면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디바이스를 어떻게 붙이느냐, 디바이스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디바이스를 붙이기 위해서는 뭐 디바이스가 윈도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리눅스일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와 리눅스 뭐 거의 차이 없이 다 연결이 편하게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다음에 OS도 상관이 없지만 그 위에 올라가는 다양한 랭귀지도 한꺼번에 지원이 됩니다. 뭐 C#, 자바, 그리고 뭐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뭐 노드.js로도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파이썬, 사실상 뭐 요즘에 사용되고 있는 거의 모든 랭귀지는 다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C나 C++도 지원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식의 연결입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에 라즈베리 파이가 보이고 있고요. 다음에 그 좌측 상단,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온습도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LED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라즈베리 파이에서 실행될 수 있는 노드.js 코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예전 같으면 이 디바이스에 뭐 C나 C++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수놓듯이 코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요즘에는 노드.js나 파이썬 등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샘플은 노드.js를 사용을 하는 걸로 했고요. 다음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디바이스 에뮬레이터입니다. 웹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에뮬레이터고요. 나중에 검색하실 때는 라즈베리 파이 Azure IoT 온라인 시뮬레이터, 좀 길긴 하지만 그런 단어들로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이 서비스를 찾아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트에 굉장히 재밌는 점은 뭐냐면 웹상에서 라즈베리 파이를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측에 있는 이 코드들을 수정을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이 아래쪽에 런 버튼 있죠. 이 런을 눌러서 실행을 시켜보면 정말로 실행이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LED를 뭐 블링크 시킨다라고 하면 정말로 여기서 LED가 깜빡깜빡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재밌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사이트에 왔어요. 라즈베리 파이 Azure IoT 온라인 시뮬레이터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똑같이 온습도 센서 그리고 LED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라즈베리 파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결에 필요한 몇 가지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주 전형적인 노드.js 코드가 작성된 게 보입니다. 자, 제일 먼저 연결에 필요한 코드 값을 찾아야 돼요.
키값 같은 거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IoT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제가 사용할 저 디바이스의 이름을 하나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디바이스 연결을 허가를 하는 건데, 일단 이름을 디바이스 1이라고 지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웹 시뮬레이터 있죠? 걔 이름을 디바이스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키는 자동으로 생성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확인 누르게 되면 디바이스 1이 추가되었고, 디바이스 1을 눌러보면 프라이머리 키가 보이죠. 그래서 이 키를 이용을 해서 인증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 커넥션 스트링이 보이는데요. 이 커넥션 스트링 같은 경우는 저 키를 이용해서 실제 IoT 허브에 연결에 필요한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변수값에 const 커넥션 스트링에 아까 걸 붙이고 나서 사실 이 정도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 뭐 데이터 쏘고 하는 작업들은 따로 코딩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바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run 누르게 되면 저 Node.js 코드가 돌아가고 있고요. 다음에 커넥션 스트링을 이용을 해서 지금 연결해서 지금 IoT 허브 쪽, 방금 우리가 일본 서부 지역에 만든 IoT 허브 쪽으로 메시지를 계속 쏘고 있는 걸 볼 수도 있고, 다음에 LED가 깜빡깜빡 하는 것도 지금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버뷰로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지금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패킷이 뭐 2개까지 들어온 게 보이고 디바이스는 하나, 아까 우리가 추가했던 디바이스 1번이 추가되어서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나 쉽습니까? 코드 짜서 이 코드 안에다가 먼저 이 디바이스를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디바이스를 등록을 시켜줬고요. 디바이스 이름은 디바이스 1 이렇게 줬고, 다음에 거기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키값 혹은 커넥션 스트링, 그래서 그 커넥션 스트링을 카피를 해서 바로 코드에다가 넣어주면 바로 그 디바이스하고 연결이 되어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쉽게 구현이 되게끔 되어 있죠. 이 IoT 허브 같은 경우에도 제일 처음보다는 훨씬 더 쉬워졌어요. 처음에는 이 디바이스를 등록하기 위해서 뭐 따로 프로그램을 쓰거나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웹사이트 상에서 바로 구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또 다른 걸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뭘 추가하느냐면 스토리지를 추가를 해볼 겁니다. 스토리지를 추가해서 지금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 데이터들은 전부 다 IoT 허브 안에 지금 저장이 되고 있는데 별도의 스토리지를 추가를 할 거고요. 스토리지의 이름은 윈키 스토리지, 그리고 리소스 그룹은 IoT, 그리고 일본 서부 지역에 생성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실제로 지금 데이터가 IoT 허브에 쌓이고 있는데요. 쌓이고 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별도의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줄 겁니다. 자, 지금 스토리지의 배포가 끝났고요. 리플래시에 보면 윈키 스토리지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스토리지는 그냥 저장을 하기 위한 공간일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건 저장을 하기 위한 아이디고,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블럽 서비스 안에서 컨테이너를 추가해주면 이 컨테이너에 실제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스토리지 어카운트라는 건 저장하기 위한 계정일 뿐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블럽 서비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실제로 저장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자, 이 블럽 스토리지의 이름은 IoT 데이터라고 했고요. 자, 이제는 윈키 IoT 허브에서 엔드포인트를 하나를 추가를 하는데요. 엔드포인트의 이름을 IoT 데이터 엔드포인트라고 일단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거냐? Azure Storage 컨테이너라고 했고요. 저장되는 이름은 저런 식으로 뭐 날짜 뭐 이런 걸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바로 선택을 하고 컨테이너 안에 있는 IoT 데이터라고 하는 어카운트 안에 있는 IoT 데이터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선택을 하고 나니까 바로 업데이트가 됐죠. 자,
굉장히 쉽게 연결이 됐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러니까 IoT 허브를 안 쓰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코드로 되는 부분이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어디로 보낼 건지인데 우리가 만들었던 IoT 데이터 엔드포인트 쪽으로 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쿼리 스트링은 true다라고 하면 모든 데이터는 엔드포인트를 타고 다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뭐냐면 엔드포인트를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엔드포인트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라우팅해서 갈 건지 라우터를 설정을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저장 이렇게 누르게 되면 바로 완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하나를 더 쏠 거예요. 자, 지금은 스토리지에다가 저장하는 걸 했는데 이번에는 IoT 데이터 웹 라우터라는 걸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하나를 더 세팅을 했습니다. 자, 보면 이제 라우터가 두 개가 있고요.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스토리지 그리고 하나는 웹 쪽으로 쏠기 위해서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화면에 보이는 게 스토리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볼 수 있는 스토리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뭐 맥용, 윈도우즈용 버전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들었던 블랍 컨테이너 안에 있는 IoT 데이터의 그 경로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들어오는 이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오픈해서 열어보면 바로 데이터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과정이 뭔가 순식간에 훅 지나갔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개념적으로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제일 처음에 Node.js의 그 커넥션 스트링 붙이는 것 외에는 지금 코딩한 게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세팅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계로 중간 조약을 한번 하자면 여기까지 된 거죠. 제일 먼저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고 세팅하고 다음에 IoT 허브를 하나 만들고요. 다음에 IoT 허브하고 커넥션 스트링으로 연결을 시켜줬어요. 디바이스 등록하고 그리고 이 뒤쪽에 스토리지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블랍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블랍 컨테이너를 엔드포인트로 연결을 시켜줬고 이 엔드포인트 쪽으로 데이터가 가게끔 중간에 라우팅을 세팅을 해줬는데 그 라우팅 세팅을 두 개를 해줬습니다. 하나는 스토리지 쪽으로 가고 하나는 웹 쪽으로 쏘기 위해서 하나를 세팅을 했어요. 아직 이쪽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저장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데이터들이 전부 다 스토리지로 자연스럽게 저장이 됐고요. 그래서 그럼 스토리지에 잘 저장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애저 스토리지 익스플로러를 이용을 해서 열어봤더니 정말로 데이터가 잘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재밌죠? 지금 보면 그냥 이렇게 마우스만 클릭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걸 리얼타임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리얼타임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뭐 파워 BI 같은 걸 붙여서 바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또 이렇게 웹페이지 상에서 예쁘게 그래프가 나오면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디바이스가 있으면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IoT 허브 쪽으로 쐈고요. IoT 허브 쪽에서 웹앱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데이터를 쏘는 걸 할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라우팅 세팅을 웹앱 쪽으로 쏘는 걸 아까 앞에서 짧게 세팅을 했었고요. 그러면 웹앱 쪽에서는 이 데이터를 받아서 바로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데 그 웹이 이렇게 동적으로 뭔가 데이터도 왔다 갔다 하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실시간 통신. 그러니까 보통 HTTP 같은 경우에는 쏘고 받고 끊어지고 쏘고 받고 끊어지고 다시 말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계속 가서 바뀐 게 있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풀링이 필요한데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쪽에
통신 소켓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뭔가 바뀌는 걸 하기 위해서는 소켓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거의 웹 버전이 웹 소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 소켓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여기서는 받아서 계속 리플레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웹앱을 생성을 먼저 해볼 겁니다. 웹앱은 그냥 하나의 웹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웹서버를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의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웹앱 선택을 하고 나서 Create 누르게 되면 여기서 웹앱의 이름을 윙키 웹 앱 이렇게 이름을 줬고요. 다음에 서브스크립션 돼 있고, 다음에 IoT라고 하는 리소스 그룹에 만들겠다 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할 때 앱 서비스 플랜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할 건지 계획을 잡습니다. 근데 이 계획 자체가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웹앱의 개수는 상관없이 이 계획의 개수가 비용이 결정되는 요소입니다. 여기 프라이싱 티어에 보면 S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S1으로 일단은 선택을 하고, 스탠다드예요, S1이.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누르게 되면 바로 웹앱이 배포되고, 지금 배포되고 있는 게 보이죠.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웹앱을 만들어 보면 한 30초 정도 만에 만들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웹앱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또 웹앱은 윈도우즈 기반의 웹앱 혹은 또 뭡니까 리눅스 기반의 웹앱 이런 것들을 바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앱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웹앱을 만들었으면 여기다가 실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소스를 배포하고 돌려보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과정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미 핸즈온 랩 코스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웹앱이 잘 배포된 게 보이죠. 자, 이제 이 웹앱하고 그 IoT 허브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리소스 그룹에 가서 리플레시를 해보니까 지금 재팬 웨스트 플랜, 웹앱 플랜이 먼저 생성된 게 보이고요. 다시 한번 리플레시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윙키 웹앱이 잘 생성된 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생성되고 나면 제일 처음이니까 매트릭을 보면 아무런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안 보이고 있고요. 뭔가 이 웹앱에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애플리케이션 세팅지에 들어가서 웹소켓 기능을 먼저 켜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둘 사이에 IoT 허브하고의 연결을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세팅 값을 여기다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두 개의 세팅을 할 텐데, 그 커넥션 스트링을 설정을 할 겁니다. 자, IoT 허브 쪽에 가서 여기 키랑 커넥션 스트링 이런 걸 가지고 오게 될 텐데요. 권한별로 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서비스에 있는 커넥션 스트링을 가지고 와서 IoT 허브 커넥션 스트링에 세팅을 해주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Azure IoT Hub 컨슈머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 값을 세팅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 이벤트 단위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 이벤트 단위로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한 값을 여기서는 스트림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디바이스가 데이터를 쏠 때마다 얘가 받는다. 그래서 그걸 여기서는 이벤트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서 세이브를 하고 다시 IoT 허브 쪽으로 연결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윙키 웹앱에서 이제 여기에 필요한 소스를 배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소스를 배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지원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로컬 git을 사용을 해서 바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을 선택을 하고 나서 오버뷰에 가보시면 이렇게 로컬 git 클론 할 수 있는 URL이 함께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주소를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로컬 git 주소를 카피를 한 다음 그 git 주소로 바로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Git을 연결하기 위해서 로컬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도큐멘트 안에 보면 GitHub라는 폴더가 있고요. GitHub라는 폴더 안에서 제가 클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GitHub 클론 HTTP 어쩌고저쩌고 라고 했더니 일단은 그러면 GitHub라는 이 폴더 안에 이미 클론된 주소가 하나가 생겼고요. 이 주소 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소 안에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돌릴 수 있는 소스를 넣으면 바로 동작이 될 겁니다. GitHub하고 연결이 돼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주소로 들어가서 자, 여기 보시면은 GitHub 로컬 기세에 보면 리모트 애드 웹사이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주소를 썼는데 저 주소는 뭐냐면 그 샘플로 제공되고 있는 웹사이트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샘플 주소를 연결을 시키고요. 다음에 이 두 사이가 연결이 끝났을 때 푸시 해서 바로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웹앱이라고 하는 웹서버에 바로 지금 배포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과정에서 보면 뭐 제일 처음 배포할 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배포가 끝나고 나면 바로 그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배포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자, 배포가 끝나고 나면 그 웹앱은 생성하자마자 URL이 생기고요. 해당되는 URL로 접속해 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데이터가 그 시뮬레이터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생성되는 게 보입니다. 자, 바로바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보이죠. 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뭐 물론 웹앱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과정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데모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뭐 샘플 사이트에서 로컬 기세 다운받아서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걸 바로 배포를 하면 이제 아까 제가 미리 설정했던 그 두 개의 세팅 값 있죠. 그 두 개의 세팅 값이 바로 그 프로그램 소스에서 인식이 돼서 바로 웹사이트에서는 이벤트 허브와 연결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벌써 거의 다 된 것 같죠? 데이터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데까지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기까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냥 우리가 그걸 그냥 보기만 한다. 이런 단순한 모니터링 시나리오가 아니라 좀 더 예쁘게 그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뭐 머신러닝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겁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네, 텐서플로우. 근데 텐서플로우로 웬만한 거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애저 머신러닝입니다. 애저 머신러닝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까운 서점에 가서 머신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얇은 책을 사세요. 그래서 각각의 알고리즘의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걸 이용을 해서 바로 알고리즘을 이렇게 배치만 하면 됩니다. 웹에서. 그래서 툴에서 알고리즘을 배치하고 데이터 소스를 지정을 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분산시키고 분해해서 이해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웹에서 만들고 나면 그걸로 바로 학습을 시키고 테스트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바로 엔드포인트를 두 개 만들어 줄 거고요. 하나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엔드포인트, 하나는 데이터가 나가는 엔드포인트, 이렇게 두 개의 웹 서비스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바로바로 결과치를 보는 것까지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게 되면 웹통신 두 개만 하게 되면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네,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바이스에서 Azure IoT 허브 그리고 여기에서 머신러닝까지 붙이고 뭐 각종 데이터를 붙이고 하는 것들까지 전에 같으면은 일반 회사에서 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인력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제대로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았던 기술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머신러닝에 필요한 기본적인 뭐 알고리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 4가지를 일단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건 날씨를 분석하는 예인데요.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예측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데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 위에서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리그레션 모델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배웠잖아요. 리그레션, 회귀 곡선, 회귀 분석 이런 데 사용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일단은 뭐 거의 50% 이상은 다 회귀 분석으로 다 처리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 뭐 분류하고 할 때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아니면 클러스터링 등등의 작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정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을 이렇게 알고리즘을 갖다 놓는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트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웹페이지에 웹 서비스를 배포하는 것도 그냥 클릭 한 번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퍼블리싱 된 앱을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단계를 밟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 각각의 알고리즘의 장단점만 파악한다면 텐서플로우를 이렇게 코딩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IoT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제한된 인원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때 굉장히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장기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복잡하고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필요한 서비스다라고 하면 뭐 텐서플로우나 아니면은 커그니티브 툴킷 같은 걸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그 위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뭐 케라스 같은 서비스를 붙여서 자기가 직접 한 땀 한 땀 코딩해 보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자, 지금 보면 IoT 서비스를 이렇게 맨날 그래프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갑자기 IoT 봇이 나한테 말을 걸어요. 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챗봇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IoT하고 챗봇을 결합하게 되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질문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기기를 제어해준다든지 권한이 충분하다면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봇도 보면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봇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C#과 Node.js 이렇게 2가지 언어가 지원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봇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되면 여기 보시면 스카이프, 웹, 이메일, 페이스북, 그룹믹, 다음에 킥, 슬랙, 텔레그램, 트웰로 여러 가지 형태의 채널들을 한꺼번에 지원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만 개발하면 이 사이의 연결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지원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렉트 라인 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걸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 채널 명단이 없는 다른 메신저나 혹은 안드로이드 앱이나 아니면 특별한 또 직접 만드시게 되는 그런 디바이스하고 연결해서 바로 챗봇 기능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챗봇이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왜 인기가 있냐면 요즘에 가장 핫한 단어 있잖아요. 모든 죽어가는 프로젝트를 다 살릴 수 있다는, 그쵸? 제4차 산업혁명에 뭔가를 해야 되긴 되겠는데 IoT에서 뭔가 인공지능을 넣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결과물을 나이스하게 그리고 인공지능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챗봇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챗봇을 개발할 때는 채널들이 있고요. 이 채널들은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상의 커넥터라고 하는 서비스에 다 연결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과정이 없으면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든 메신저마다의 그 차이점을 직접 다 코딩으로 연결해 줘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웹에서는 챗봇을 바로 연결합니다. 사실 뭐 챗봇 개발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다 그냥 웹 개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채널에서, 그러니까 메신저에서 누가 헬로우라고 하면 그 메시지를 받아서 챗봇이 뭐라고 대답을 할 건가, 그걸 이제 웹사이트에서 코딩하는 게 사실 챗봇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챗봇은 네, 웹 개발입니다. 근데 그 대화에 관련되어 있는 뭐 다이얼로그와 관련되어 있고, 카드를 어떻게 예쁘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메시지는 중간에 어떻게 라우팅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짜여져 있는 게 바로 챗봇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챗봇 프레임워크가 잘 돼 있으면 잘 돼 있을수록 개발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뭐 시언노로 해도 되고, 뭐 심지어 뭐 잘 안 쓰는 뭐 코볼도 웹을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웹을 지원하는 모든 랭귀지는 다 챗봇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가장 쉽게 그리고 빠르게 만들려면 노드.js, 뭐 C#을 지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봇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DS 테크놀로지하고 같이 챗봇을 만들어서 활용한 사례인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네오 팔콘이라고 하는 자체 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드를 코타나 스킬셋하고 연결하고 뒤에 봇 커넥터를 붙여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게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다가 봇을 붙였고 앞에 코타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Hey 코타나를 먼저 호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Talk to Neo Falcon 해서 네오 팔콘이라고 하는 스킬셋을 불러내고 있어요. 불러냈더니 네오 팔콘이라고 하는 스킬셋이 바로 올라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스킬셋이 챗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명령을 내리면 바로바로 동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저기 사용되어 있는 보드는 퀄컴 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마이크가 달려 있어서 음성 입출력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지금 다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지금 라이트를 켜라고 하니까 지금 저 뒤에 있는 라이트가 켜진 게 보이고요. 라이트를 끄라고 하면 뭐 다시 턴 오프 라이트 하면 다시 꺼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코타나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코타나가 기본적으로 뭐 갑자기 뜬금없이 어제 뉴욕 다저스의 성적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해주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디바이스에 필요한 기능을 호출할 때는 여기처럼 스킬셋을 불러내서 해당되는 특화되어 있는 기능을 바로 활용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게 되면 IoT 디바이스이자 인텔리전트 디바이스도 함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챗봇과 같이 연동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은 굉장히 재밌는 결과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챗봇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터미네이터나 뭐 혹은 많은 사람들이 뭐 자비스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대화의 플로우를 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 루트 다이얼로그, 대화를 제일 처음에 어떤 대화를 시작하고 그 대화가 어떤 대화로 연결되고 어떤 이런 대화의 흐름을 잘 분석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걸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서 자연어를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야 불을 꺼줘, 불을 켜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한 번은 학습을 시켜줘서 내가 원하는 자연어 처리가 잘 되게끔 하는 거, 이게 또 인공지능스럽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일단은 이런 자연어를 학습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루이스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Language Understanding Intelligent Service의 약자인데요. 거기에서 자연어를 학습을 시키고요. 이 자연어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NLP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시면 뭐 Natural Language Processing 해서
자연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일 먼저 IoT 허브를 생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IoT 허브에 그 디바이스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그 데이터들을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 이걸 웹앱을 만들고 웹앱의 소스를 올린 다음에 이 웹앱과 IoT 허브를 연결을 시켜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 이벤트 단위로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되면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써야 되는데, 머신러닝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ML이라는 걸 이용을 했더니 머신러닝을 쉽게 할 수 있더라. 그리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리그레션과 같은 회귀 분석 같은 것만 이용해도 초기에 어떤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거고, 좀 더 시간이 더 있고 제대로 개발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직접 개발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IoT 결과물을 인터랙션 하기 위해서 추천해 드린 건 제가 챗봇 서비스를 추천을 해 드렸고요. 이 챗봇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지금 현재 상태를 묻는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을 확인한다든지, 디바이스를 제어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일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장황한 얘기를 늘어놨는데요. 찾아보시면 자료는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들은 따라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